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진행을 맡은 후이입니다. 6월 10일 밤 0시 점령된 크림반도의 북쪽 끝 아르미안스크의 좁은 다리 위에 러시아군 트럭 50대가 한 줄로 멈춰 서 있었습니다. 연료를 가득 실은 유조차들, 포탄 상자가 빼곡한 화물차들 모두 자포리자 전선을 향해 떠날 준비를 마친 채 어둠 속에서 우크라이나 군 드론의 열화상 카메라가 그 위를 한 대씩 훑어 내려갑니다. 식별 작업이 약 4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새벽 4시, 다리는 사라졌고 그 위에 있던 모든 것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매복이 아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매복이라는 단어조차 부적절해요. 50대의 트럭은 거기 우연히 모인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닷새 전부터 그들을 그 좁은 다리로 정확하게 몰아넣고 있었던 겁니다. 푸틴이 가장 자랑하던 남부전선의 동맥이 어떻게 단 4시간 만에 끊겼을까요? 그리고 이건 50대 트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반도 전체가 갑자기 산소관을 잃은 사건의 단지 마지막 장면일 뿐이에요. 이건 군사 패배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함정으로 바뀐 사건입니다. 한때 러시아 남부작전의 심장이었던 크림반도가 지금은 푸틴이 가장 지키고 싶은데 가장 먹여 살릴 수 없는 인질이 됐어요. 이 1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건 3개의 층입니다. 첫 번째, 닷새간의 다리 시퀀스, 6월 7일부터 10일까지 정확히 어떤 순서로 어떤 다리가 무너졌는지, 그리고 아르미안스크가 어떻게 마지막 출구가 됐는지. 두 번째, 메커니즘, 55,000달러짜리 드론과 사이버 인텔리전스가 어떻게 수억 달러 규모의 러시아 보급 시스템을 마비시키는지. 세 번째, 그 결과 자포리자 전선의 14만 러시아 병사와 QR코드를 들고 휘발유줄에 선 크림 주민들 사이에서 푸틴 체제가 어디서 가장 먼저 갈라지고 있는지. 먼저 닷새 전 6월 7일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6월 7일 일요일 새벽 초나르다리, 헤르손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가장 짧고 중요한 도로 연결점입니다. 이날 우크라이나 무인기 부대의 코드 9점, 이 드론 분대와 제일 돌격연대 다빈치가 합동작전으로 첫 타격을 가했습니다. 다리는 즉시 파손됐고 통행은 일방향 교본 운용으로 축소됐어요. 크렘린이 임명한 헤르손 점령지 행정수반 블라디미르 살도는 그날 자기 텔레그램 채널에 이렇게 썼습니다. 운전자들은 아르미안스크와 페레코프 방향으로 우회하라. 지금 다시 보면 살도의 이 권고가 함정의 시작이었습니다. 6월 9일 초나르다리 2차 타격, 이번엔 통행 자체가 정지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측 허위정보 대응센터는 다리가 사실상 파괴됐다고 발표했어요. 6월 10일 새벽 동쪽 우회로인 헤니체스크와 아라바트 스트릴카를 잇는 다리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살도가 또 직접 인정했어요. 적이 미사일 공격을 시도했다, 통행을 일시 중단했다고. 이 시점에서 헤르손에서 크림으로 들어가는 메인 루트는 2개에서 연계가 됐고 남은 건 서쪽 한 갈래뿐이었습니다. 아르미안스크와 페레코프, 살도 본인이 운전자들에게 가라고 권한 그 길. 6월 10일 밤 0시 50대의 러시아군 트럭이 아르미안스크 다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우연히 모인 게 아니라 다른 모든 길이 사라져서 그곳밖에 갈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작전의 야전 지휘관 제일 돌격 연대장 디미트로 페론필라토프 대령은 직접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나르 다리가 무너지자 적은 자기들끼리 무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르미안스크로 가보자고. 우리는 그 무전을 듣고 있었어요. 그들이 50대를 거기 모았을 때 우리는 그곳을 쳤습니다. 의사결정에서 실행까지 6시간이 걸렸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타격에 참여한 부대는 정확히 3곳입니다. 드미트로 코츠 유바일로의 이름을 딴 제1돌격연대 다빈치, 코드 9.1을 단 제4 170 보돌격연대, 그리고 우크라이나 보안국 SBU의 알파 특수작전센터. 3 부대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지휘소의 이름은 팔랑크스 다중영역 작전본부입니다. 그리스 중장보병 밀집대형의 이름을 딴 거예요. 다만 이 팔랑크스의 무기는 창이 아니라 무전 감청 장비와 사이버 침투 코드, 그리고 한 대 55,000달러짜리 자폭 드론입니다. 그 자폭 드론의 정식 명칭은 FPE, 우크라이나 회사 파이어포인트가 만든 중거리 타격용 무인 자폭기예요. 재래식 비행기처럼 날아가서 200에서 370km 떨어진 표적의 배고 킬로그램에서 200kg의 폭탄을 정확히 떨어뜨립니다. 한 대당 가격은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의 약 25분의 1. 그리고 이건 살도, 라즈보자예프, 악셔노프 같은 크렘린 인명관리들이 자기 입으로 인정한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 측 발표가 아니라 러시아 측이 자기 텔레그램 채널에 직접 올린 내용이에요. 부정할 수 없는 종류의 인정입니다. 하지만 닷새간의 다리 폭격은
단지 표면이에요. 진짜 질문은 왜 50대가 그 좁은 다리에 모일 수밖에 없었느냐? 어떻게 그 모임이 사전에 예측됐느냐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다리를 하나씩 다 부쉈으니까 트럭이 거기 몰릴 수밖에 없죠. 단순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다리를 다 부순 게 핵심이 아니라 그 다리들을 그 순서로, 그 타이밍에 부순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순서는 다리 위가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 결정됐습니다. 팔랑크스 본부가 한 일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무전 감청. 러시아군이 주고받는 통신을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했어요. 누가 어디로 가는지, 어떤 부대가 어떤 보급을 기다리는지를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둘째, 사이버 침투. 러시아 군 통신망 내부에서 직접 정보를 끌어내는 작업. 필라토프 본인의 표현으로는 매우 깊이 있는 분석이라고 했어요. 셋째, 그리고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적의 의사결정 트리를 사전에 해독했어요. 다리 A가 끊기면 적은 B로 갈 것이고 B가 끊기면 C로 갈 것이라는 그 분기점을 미리 계산해서 가장 좁고 가장 취약한 분기점인 아르미안스크가 마지막 출구로 남도록 그 순서로 정확하게 망치질을 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무인기군 사령관 로버트 브로브디 호출 부호 마디아르는 6월 10일 로이터 인터뷰에서 자기 작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예전에 했던 곡물 사업의 해계입니다. 곡물 수송차를 무기로, 화물 열차를 탄약으로, 고객 명단을 좀 다른 종류로 바꿨을 뿐이에요. 전직 곡물 무역상이 우크라이나 드론군 전체를 지휘하고 있고 그가 가장 자랑하는 건 무기가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매일 10에서 12TB의 전장 데이터가 미래 인공지능 모델 학습용으로 보관됩니다. 인간이 피곤하거나 편향되거나 실수할 수 있는 모든 지점에서 데이터가 인간을 대체합니다. 여기서 이 전쟁의 새로운 회계 원칙이 보입니다. 비용 교환비. 즉 한 발을 막는 데 드는 돈, 대 한 발을 쏘는 데 드는 돈, 싼 걸로 비싼 걸 강요하면 막는 쪽이 결국 집니다. FP 이 한 대 55,000달러, 그 한 대가 파괴한 디젤 유조차 50대와 다리 한 개. 더 중요한 건 그 50대가 운반하던 포탄과 디젤이 도달하지 못해 멈춘 러시아 기계화 부대의 전투력 손실이에요. 그것까지 계산하면 55,000달러로 사실상 한 개 여단의 작전 능력을 며칠간 지운 셈입니다. 이게 21세기 전쟁의 새로운 회계예요. 미국 전 유럽군 사령관 베노지스 중장이 몇 달 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리를 꼭 파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위의 통행을 멈추게 하고 그 길을 불안전하게 만들면 충분합니다. 호지스의 비전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한 단계 더 진화했어요. 통행을 멈추는데 그치지 않고 적을 단 하나의 출구로 몰아넣어 그 출구에서 정밀하게 폭격하는 함정 메커니즘으로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같은 날 밤 세바스토폴 점령 시장 라즈보자 예프는 러시아 방공망이 우크라이나 드론 30세대를 격추했다고 텔레그램에 썼어요. 그중 일부는 사실일 겁니다. 러시아군은 폰퉁교를 새로 깔고 있고 페리로 트럭을 옮기는 시도도 계속하고 있어요. 러시아 정유 능력의 절반 이상은 아직 가동 중입니다. 무너진 것은 시스템 전체가 아닙니다. 무너진 것은 그 시스템이 의존하던 효율성이에요. 다만 그 효율성 없이는 14만 명을 먹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14만 명에게 지금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제부터 우리가 보는 건 표면이 아니라 권력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입니다. 자포리자 전선의 오리히우와 훌리아이폴레 축에는 약 14만 명의 러시아 병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중 핵심은 제37과 제64 자동차 소총 여단, 그리고 이번 6월 10일에 아르미안스크에서 격파된 50대 트럭의 종착지가 바로 이 두 여단이었습니다. 필라토프 사령관이 공식 발표한 내용이에요. 기계화 부대의 동맥은 두 가지 액체와 한 가지 고체로 흐릅니다. 디젤, 전차와 장갑차 엔진을 돌리는 것, 윤활유, 포 배럴이 식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포탄. 이 셋이 끊기는 순간 전차는 더 이상 전차가 아닙니다. 그건 트랙터예요. 자주포는 더 이상 자주포가 아닙니다. 그건 무거운 화물이에요. 탱크는 적탄에 죽지 않습니다. 디젤이 없어서 죽습니다. 이건 추상이 아니에요. 6월 7일 초나르 다리가 처음 맞은 직후 흑해 입구를 지키던 러시아 정예 공수부대인 제337 공수연대가 가장 먼저 충격을 느꼈습니다. 야전 정보에 따르면 6월 8일과 9일 사이 그들은 적의 화력이 아니라 보급의 굶주림 때문에 킴불은 스피트의 위치를 버리고 후방으로 철수하기 시작했어요. 푸틴이 자랑하던 정예 VDV 이 공수부대가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이 아니라 자기 군대의 트럭이 도착하지 못해서 위치를 버린 겁니다. 브로브디 사령관은 같은 6월 10일 로이터 인터뷰에서 명확히 말했습니다. 한 달 안에 우리는 노보로시아 고속도로를 완전히 통제할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크림을 고립시킬 겁니다. 이미 그 도로의 트래픽은 2주 만에 71% 감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 분석에 따른 수치예요. 우크라이나 드론군이 공유한 전체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무인기 부대들이 러시아군 5만 900명 이상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수치는 우크라이나 측 발표이고 로이터는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없었어요. 우리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마디아르가 자기 데이터에서 계산한 평균이에요. 러시아 병사 한 명을 무력화하는 데 드는 비용 약 918달러. 이 숫자가 정확히 사실이든 부풀려졌든 화살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러시아의 유일한 강점은 양이었습니다. 호지스 중장의 동료, 전 나토 사령관 카볼리 대장은 이런 말을 했어요. 정밀히 양을 이길 수 있다. 그 양을 무효화하는 방식은 똑같이 양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양을 먹이는 동맥을 자르는 것입니다. 자포리자 전선에 러시아 14만 명이 보며 여름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는 ISW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 대공세의 모든 전제 조건은 크림에서 자포리자로 흐르는 보급의 무중단성이었어요. 그게 끊긴 지금 그 대공세 자체가 멈춘 풍선처럼 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잘리면 그 너머에서 굽는 건 군인만이 아닙니다. 크림반도 민간위기는 5월 말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됐어요. 5월 29일 95번 가솔린 판매가 1인당 1일 20리터로 제한됐습니다. 5월 31일에는 크림 전역에서 가솔린이 쿠폰으로만 판매됐고 6월 4일에는 점령 행정 책임자 세르게이 악셔노프가 현금 판매 전면 중단을 발표했어요. 시내버스 400대가 노선에서 빠졌습니다. 6월 5일 그는 휘발유를 구하지 못해 본토로 떠나지 못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한 라인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점령지 행정 책임자가 자기 영토에 갇힌 자국민을 위해 한 라인을 만든 겁니다. 6월 6일 밤 11시 37분 세바스토폴 시장 미하일 라즈보자예프가 텔레그램의 새로운 시스템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판 카카오톡인 맥스앱을 통해 주당 1인당 20리터 QR코드 방식으로요. 1시간 뒤 6월 7일 0시 47분에 그는 다시 글을 올렸어요. 모든 QR코드가 소진됐다고. 1시간 만이었습니다. 라즈보자예프 본인의 또 다른 한 줄. 이게 어쩌면 이번 전체 위기에서 가장 무거운 문장이에요. 유조차들이 도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줄 서봤자 소용없습니다. 크렘린이 임명한 점령지 시장이 자기 시민들에게 기다리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순간 그 도시의 사회계약은 어떤 외부의 비판보다 훨씬 깊이 손상됩니다. 시민이 국가를 의심하기 시작할 때가 아니라 국가가 시민에게 우리는 못합니다 라고 인정할 때 정당성은 그 자리에서 갈라집니다. 암시장이 나타났습니다. 크림 주민들이 러시아판 중고 거래 앱 아비토에 가솔린을 올렸어요. 리터당 200에서 350 루블, 공시가의 2배 이상이에요. 메두자와 베르스트카 보도입니다. 한 호텔은 2박 숙박 시 휘발유 20리터를, 한 부동산 회사는 100리터를 가져오면 해변 별장을 빌려주겠다고 광고합니다. 연료가 화폐를 대신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엘리트 균열도 시작됐습니다. 러시아 친전쟁 블로거 로마노프가 우크라이나 드론이 마리우폴 도네츠크 고속도로에서 러시아 보급 호송대를 사냥하는 영상을 올렸다가 즉시 삭제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전 영상은 권한 있는 분들의 정중한 요청으로 삭제됐습니다. 적 공격의 결과를 게시하는 건 금지됐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메시지를 받았을 겁니다. 친정부 블로그조차 검열당한다는 사실. 이건 정보통제가 작동한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정보통제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에 대한 신호예요. 러시아 분석가 보리센코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석유와 가스 돈으로 굴러가는 나라가 자기 국민을 쿠폰을 들고 주유소 줄에 세우고 있다. 도로는 끊임없이 드론 공격을 받고 플랜 B가 없고 윗선의 혼란과 마비뿐이라고요. 객관적인 수치 하나만 더. 5월 24일에서 6월 6일 사이 크림호텔 예약은 전년 대비 31% 감소했고 예약 취소율은 79%에 달했습니다. 본토에서 휴가를 온 러시아인 일부는 휘발유가 없어 걸어서 본토로 돌아갔다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 패턴을 우리는 어디서 본 적이 있을까요? 역사적 평행을 두 개만 잠시 병치하겠습니다. 하나는 가깝고 하나는 정확합니다. 가까운 평행은 1979년에서 1989년까지의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소련판 베트남이라고 불렸어요. 길고 멀고 보급선이 너무 긴 전쟁. 모스크바에서 1000마일 떨어진 산악에서 KZB 정예가 디젤을 받지 못해 후퇴했고 그 후퇴 신호가 본토로 흘러들어와 결국 정권 자체의 신뢰를 갉아먹었습니다. 1989년 2월에 소련군이 카불에서 철수했고 그로부터 정확히 2년 10개월 뒤에 소련은 사라졌어요.
하지만 더 정확한 평행은 1855년 크림 전쟁입니다. 바로 이 반도, 바로 이 세바스토폴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때도 러시아 제국은 그 어떤 외국 군대보다 강했습니다. 그런데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은 러시아 군대를 정면으로 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세바스토폴로 들어오는 물자를 끊었습니다. 보급선이 너무 길었던 러시아 제국은 그 반도에서 무너졌고 그 패배가 알렉산드르 2세의 농노 해방으로 이어졌으며 거기서부터 19세기 러시아의 모든 내부 개혁 압력이 폭발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종종 운율을 맞춥니다. 1855년의 크림과 2016년의 크림이 같은 결말로 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같은 패턴이 같은 반도에서 두 번 등장한다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영상 전체에 한 줄짜리 통찰이 떠오릅니다. 21세기 전쟁은 참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참호를 먹여 살리는 도로에서 끝납니다. 푸틴은 크림반도를 지키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를 점령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 반도가 숨쉬는 산소관을 자르고 있을 뿐입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그 다리, 그 50대의 트럭으로. 거기 모인 트럭들은 우연히 그 다리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러시아군이 자기들끼리 아르미안스크로 가보자고 무전을 친 그 순간부터 그 다리는 더 이상 다리가 아니었어요. 이미 함정이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마지막 단추를 누른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한테는 무슨 의미일까요? 한국에 도착하는 그림자는 세 갈래입니다. 그리고 세 갈래는 모두 같은 한 점으로 모입니다. 첫째, 러시아와 북한의 학습 루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 러시아와 북한이 함께 운영하는 연구개발 실험실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2024년 말까지 KN-23과 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 148발 이상을 러시아에 전달했고 처음엔 절반 가까이가 공중에서 폭발할 정도로 부정확했어요. 그런데 러시아 기술자들이 만진 결과 정확도가 500에서 1500m에서 50에서 100m로 향상됐다고 우크라이나 정보국 부다노프 국장은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6년 4월 김정은은 딸 김주혜와 함께 클러스터 탄두를 단 KN-23 변형의 시험 발사를 참관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6,000명 이상의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미국 정보 당국은 이 손실의 대가가 단순한 외화나 식량이 아니라 현대 드론전 실전 데이터의 실시간 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러시아가 크림에서 배운 것, 즉 사이버 인텔리전스와 값싼 대량 드론으로 적의 방공망을 어떻게 굶기는지 이건 외교행랑이나 이메일로 보낼 수 있는 종류의 지식이에요. 그 지식이 도착할 종착역은 평양입니다. 평양에서 다시 출발할 때 그 화살이 향하는 건 우리가 사는 한반도예요. 둘째, K방산의 무거운 질문. 2026년 K방산 수출은 56조 원대로 전망됩니다. 전년 대비 약 3.7 배점프, K2 흑표, K9 자주포, FA50, 천무. 우리는 이제 세계 4대 무기 수출국에 진입했어요. 자랑스러운 성취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선이 보여주는 회계는 다릅니다. 우크라이나는 2025년 한 해 동안 FPV 이 드론 400만 대를 생산했고 2026년 목표는 700만 대예요. FP 이 한 대 5만 5천 달러는 자주포 한 대의 약 1% 가격입니다. 6월 초 우크라이나의 거미줄 작전에서는 한 대 2,000달러짜리 드론 117대가 러시아 전략 폭격기 10대 이상을 파괴했어요. 여기서 불편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한국 방사는 우리가 원하는 전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까? 다가올 전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까? 다행히 LIG 디펜스 에네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이 군집 자폭 드론 개발을 시작했어요. 다만 이건 빠른 시작이 아니라 늦은 추격이고 그 마감 시한은 우리가 정하지 않습니다. 셋째이자 가장 무거운 것, 전략적 선례. 한반도가 있습니다. 외부 강대국의 자존심이 걸린 곳, 깊은 항구와 함대 기지가 모인 곳, 본토와는 좁은 회랑으로만 연결된 곳. 그 회랑이 끊긴 순간 그 안에 모든 것이 산소관을 잃은 곳. 지금 제가 묘사한 것이 크림반도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반도인지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호지스 독트린의 한반도 함의는 명확합니다. 고립시키고 머물 수 없게 만들어라. 이 패턴은 공격자에게도 도구이고 방어자에게도 도구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게임의 규칙이 이미 바뀌었다는 사실을 늦지 않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이 전쟁을 어떻게 기록할까요? 탱크 전쟁으로? 아닙니다. 참호 전쟁으로? 아니에요. 최초로 사이버 인텔리전스와 값싼 대량 무인 시스템이 강대국의 보급 동맥을 끊어 그 강대국을 안에서부터 굶긴 전쟁. 그렇게 기록될 겁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정복하기 위해 크림반도를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를 정복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저 그 발판이 더 이상 발판이 아니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자포리자 전선에서 14만 명의 러시아 병사가 본토로부터 디젤을 기다립니다. QR코드를 들고 주유소줄에 선 크림 주민들은 그 본토로 돌아갈 휘발유조차 구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다리는 폰툰과 페리로 대체되고 있고 폰툰은 다리가 아닙니다. 푸틴이 가장 먼저 침범한 땅이 크림이었어요. 2014년에. 그가 가장 마지막으로 잃을 땅도 크림이 될지 모릅니다. 다만 지금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그가 약속한 안정의 비전은 QR코드와 폰툰교 사이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것. 이 전쟁의 다음 페이지가 어떻게 넘겨질지는 모스크바와 키이우만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 패턴이 다음에 어떤 반도 상공에 나타날지 그건 평양과 서울도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